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개봉한 한국의 공포 미스테리 영화 알포인트. 베트남전 막바지에 한 지역에서 한국 대원들이 계속해서 구조를 해달라는 의문의 요청이 들어오자 부대가 수색 명령을 내리고 9명의 병사들이 사라진 대원들을 찾으러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그때 상당히 반전 있는 결말이 있었고 저는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된 건물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곳을 세트장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저주받은 흉가입니다. 이름하여 보코르산 대저택.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대저택 주변은 늘 이상하리만큼 짙은 안개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채 뿌연 앞을 헤치고 걷다가 어느 순간 저택 앞에 도착을 하면 마치 유령이 덮치듯 이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어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저택의 입구에 세워진 비석, 그리고 그 비석의 문구에는 절대 이곳에서 잠들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알포인트 제작진은 베트남전 영화 배경을 찾다가 마침 캄보디아에서 이 흉가, 이 대저택을 발견합니다. 보는 순간 와 이거다 싶었고 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이곳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고요. 이것 때문에 한 현지 교민이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을 보류하는 게 어떻냐고 충고를 듣기도 했다는데요. 저택 자체가 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사실 영화팀으로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촬영은 감행됩니다. 문제는 촬영이 시작된 이래로 출연진과 스태프들 모두 이곳에서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후문으로 전해진 바로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 관련자 3분의 비보가 있었는데요. 젊은 스태프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또 다른 관계자가 연세가 좀 있었지만 정정하셨던 현지 가이드분인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망이 대저택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긴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고 전해지죠. 이 보코르산 대저택은 캄보디아의 카노트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보코르산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동차로도 4시간 거리에 있는 캄포트로 이동해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가셔서 현지인들에게 이 보코르산 저택을 찾아가려 한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그들은 두 손을 저으면서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 귀신 다 봤다. 안 가는 게 좋다 라고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보코르산의 높이는 해발 1080m, 정상까지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4시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진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산 정상은 구름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도 손을 뻗으면 이 손이 뿌옇게 보일 정도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보면 어렴풋이 건물의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3층 높이의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알포인트의 주 무대가 되었던 보코르산 대저택. 안에 들어가시면 좁은 통로와 계단이 보이고요. 이걸 따라 올라가면 각각 그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수십 개의 방이 존재합니다. 건물 내부의 모양이나 어떤 공간 구조가요, 굉장히 좀 제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포인트 영화 촬영을 하던 배우들도 이 안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예로 3층 건물의 꼭대기에 올라갔던 스텝이
야, 나 여기 올라왔다! 라고 외친 뒤에 다시 뒤를 돌아서 가려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태 왔던 이 구조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왔던 계단으로 내려가서 옆에 보니까 방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문으로 나가야 하고 그 문에 나가니까 또 다른 방이 있고 미로 같은 구조 때문에 한동안 숨이 멎은 채 그 안을 빙빙 돌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스텝은요, 저택 뒤에 이어져 있는 절벽에 가봅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서 딱 위에 섰는데 뭔가 이 절벽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온몸으로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스텝들은 건물 밖에서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막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픈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촬영 스태프들이 전에 없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려서 촬영 내내 어려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특히나요, 알포이트의 한 장면이었던 죽은 미군 병사들이 숲에서 이렇게 쓱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촬영을 하던 배우와 스태프들은 사실 죽은 어떤 귀신으로 분장한 병사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걸 촬영하고 있는 중간중간 딱 저택을 보면 저택의 저 수많은 창문 중에 어딘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더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정말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대저택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역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죠. 이 중에 특히나 자주 발견된다는 유령은 짧은 머리를 하고 광대가 유독 튀어나온 남성인데 얼굴이 굉장히 까매요. 그래서 그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통적인 얼굴의 특징이 나는 건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목격담은 저택 밖에서 걷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인데 우연히 한 방문자가 그녀를 봤고 헛것을 봤나 싶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그 여인을 동시에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위치조차 기이해요. 산 정상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가 있어도 안개 때문에 오싹하고 싸늘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도대체 이 저택은 어쩌다 여기 지어져 있는 걸까요? 이곳은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프랑스 사람들이 호텔과 카지노로 쓰기 위해서 세워졌던 건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캄보디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도 프랑스인들이 남아서 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이후 관리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캄보디아에 내전이 터졌고요. 프랑스인들이 이 불안한 사회의 정서를 보고는 냅다 저택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그 이후에 산 정상의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흉가로 남게 된 거죠. 조금 더 안을 살펴보면요. 저택 내부의 벽에는 군데군데 알 수 없는 언어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벽을 긁은 흔적들도 있고 또 곳곳에는 뭔가 말라붙어 있는 검붉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방은 미로처럼 얽혀 있죠. 그래서 들어가기조차 겁나고 이거 다시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벽에 쓰여진 글자는 살려달라, 무섭다,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써둔 걸까요?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가 5년간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폴포트와 붉은 크메르라는 캄보디아 급진 좌익 무장단체가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르게 되죠. 내전에 힘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이들이 캄포트, 그 주변 주민들을 보코르산 저택으로 끌고 와서 잔혹한 고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2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때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코르산 저택이 바로 이 대학살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저택의 곳곳에는 시멘트에 고정된 쇠사슬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총상의 흔적처럼 보이는 총알 자국들이 벽에 선명히 찍혀 있기도 했죠. 검붉은 자국들이 뭐였는지는 예상되시겠죠. 억울하게 죽어간 누군가의 혈흔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건물 뒤편의 절벽, 이곳이 최다 학살 장소였다고 해요. 무장단체가 이곳으로 사람을 끌고 와서 한 명씩 떨어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영혼들이 남아서 공포스러운 기운을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어요. 저택의 외부를 살펴보면요, 검붉은 것으로 뒤덮여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이 정체는 바로 이끼라고 해요. 보통의 이끼는 검거나 푸른색을 띠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붉은색 이끼가 뒤덮여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곳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저주받았고 그들의 한이 빨간색 이끼로 자라난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택에 얽힌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영화 알포인트 제작진들이 단순히 어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 요소로 귀신을 봤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는 소문을 낸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수많은 원혼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현재 보코르산 저택은 흉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난 후 리모델링을 했고요. 호텔로 변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섬뜩한 휴가지라는 별명은 여전히 여기에 붙어있죠. 하지만 관광지로서 잘 활용되고 있어서 이전 우리가 알포인트에서 봤던 그 섬뜩한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고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에서 2시간 남짓 비행기로 금방 도착하는 대만. 예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가장 활기찬 상업지구인 신베이시에는 세계 무역센터와 각종 컨벤션 센터, 전시관까지 아주 현대적인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미스테리한 스토리를 간직한 한 호텔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처음에는 저도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호텔로 11만 평이 넘는 대지에 27평으로 올려진 거대한 규모입니다. 객실은 스위트룸까지 총 944개에 달하고요. 대형 야외 수영장까지 더해서 멋진 조경을 완성하는 5성급 호텔이죠. 이곳을 다녀간 사람 휴 잭맨, 니콜라스 케이지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 거쳐갔고요. 송혜교 씨도 여기에 묵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대만을 관광하기에 편리한 곳에 있어서 실제 다수의 한국 관광객들도 대만 여행 시 선호하는 호텔이고요. 그런데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의 루머를 아는 사람들은 숙박을 꺼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대조되게요. 할로윈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예약이 가득 찰 만큼 큰 인기를 누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1990년 처음 이 호텔이 생겼을 때 새롭게 고용된 많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거대한 규모, 그리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곳에 일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늦은 시간까지 호텔 내부를 정리하면서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비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환하게 불빛이 켜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등을 딱 돌려봤는데요. 뒤쪽에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내려왔던 건가? 그래서 문이 열린 건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몇 초 후에 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힙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자리에 있기 마련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땡! 한 층에 멈춰서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직원은 위에 계신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부른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고요. 다시 이 호텔 정리에 열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여전히 그 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특정 층으로 올라갔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걸 텐데 그 층에 멈춰 있다? 사실 누가 내려가려고 배 눌렀다가 다시 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죠. 직원은 그날의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날 직원은요, 새벽 근무 교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호텔 내부 정비를 마치고 이날따라 프론트에 배치됩니다. 시간이 늦어졌고 투숙객들이 대부분 방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기에 로비는 한가했어요. 그리고 호텔의 엘리베이터 또한 모두 1층에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 갑자기 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문이 닫혔고요.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은 며칠 전에 그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과 동일한 곳이었어요. 이걸 이제 두 번째 겪는 이 직원은 숨을 죽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타서 내려오거나 올라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날 직원은 이 현상을 지배인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밤 근무를 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요령을 피우는 사람의 투정으로만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핀잔을 주게 되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 새로운 호텔이었긴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리기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수리기사 또한 와가지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다 얼마 전에 새롭게 설치된 거고 한 개만 고장날 리가 있냐, 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요. 이에 이 이상한 일을 겪은 직원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던 그 층에 묵던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이어졌던 거죠. 늦은 저녁입니다. 프론트의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이 막 화를 내면서 항의했던 거예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직원이 너무 놀랐죠? 그리고 그 해당 층으로 올라갔는데요. 복도는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손님이 옆방이나 윗방에서 난 소리를 잘못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층에 투숙했던 손님들이 하나 둘 체크아웃을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요. 어젯밤에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놀랬어요. 복도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동안 모른 척 해왔던 이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요. 다들 밤에 근무하는 것을 다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늦은 새벽이었어요. 한 손님이 속옷 차림에 완전 겁에 질린 얼굴로 1층 로비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제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머리맡에 군복 입은 남자가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침입자가 있었던 걸까요? 호텔 직원들이 일단 허겁지겁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직원들은요, 이 해당 층을 더 이상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배인은 크게 화를 냈죠. 이 서비스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사실 2층에 묵었던 그 손님들 사이에서도 괴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호텔의 투숙객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지배인은 이 호텔은 뭐 그런 이상한 일이 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직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용기 있는 직원 한 명을 뽑아서 하룻밤을 그 층에서 잠을 자고 오면 포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 젊은 직원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는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하룻밤을 자볼 수가 없었던 터라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일전에 손님이 방에서 군인의 형상을 봤다는 바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푹신한 침대에다가 깔끔한 욕실. 언제 돈 벌어서 이런 데 내가 자보나 하면서 그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 복도 쪽에서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직원은요, 자신을 걱정해준 동료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나가서 반갑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놀라서 그가 문을 다시 닫았고요. 뒤돌아서 침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터벅터벅. 마치 군화를 신은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요. 직원은 혹시나 동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번에는 문을 더 활짝 열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그는 일단 하룻밤만 버티면 내일 받을 포상이 있기 때문에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곤히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잠에서 깼죠. 근데 분명 나 혼자 있는 이 방에서 느껴지는 이 싸한 기운? 그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기조차 겁이 났어요. 하지만 질끈 감은 눈을 서서히 뜨게 되는데요. 곧이어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그의 얼굴 코앞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직원이 눈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글쎄, 군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둘러싸고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몇 시간 후 동료 직원들은 그를 깨우러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은 그 직원을 발견하고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직원들 사이의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운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지배인은요,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요. 참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인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방문하게 되고 한참 동안 말없이 호텔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에 스님은 부적 2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부적을 1층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구리로 만든 종을 천장에 붙여놓으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 스님의 이 부적 덕분이었을까요? 이후로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호텔은 평온을 되찾았죠. 이후에 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귀신이 출몰했던 곳이라는 명성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호텔 10위권 안에 들게 되면서 할로윈 시즌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다만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이상한 현상들은 종종 발견되고요.
밤에 군인들을 본 그 방이 있던 해당 층이 과연 몇 층이었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유명 배우 성룡도 이곳에 투숙하다가 복도에 수상한 소리를 듣고 황급히 체크아웃했다고 하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투숙객이라면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실제 호텔의 로비에 있는 2개의 액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호텔 지배인은요, 이 2 그림이 유명한 풍수가가 그려준 행운을 불러오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은 악을 쫓는 부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의문의 2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 침대맡에 군인이 나왔다는 해당 방에도 어딘가에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대만에 가셔서 그랜드 하얏트 이 호텔을 숙박하게 되고 방 어딘가 침대 및 화장실 또는 벽에 붙어있는 액자의 형태로 부적 같은 게 발견된다면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귀신 들린 호텔로 유명해진 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괴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5년 11월 14일 중국 베이징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겨울인데도 유독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던 날이었죠. 베이징의 위안밍위안 버스터미널에는 버스 한 대가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바로 30분 정도 떨어진 샹산으로 향하는 375번 버스였는데 이날의 마지막 버스이기도 했죠. 버스가 출발을 했던 위안밍위안은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황실의 정원, 우리나라에서는 원명원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베이징의 유명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지만 막차였기에 한산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는 중년의 남성 기사와 당시 안내양이었던 젊은 여성 직원 단 2뿐이었는데요.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그러게 겨울 날씨야. 2 사람이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버스는 다음 정류장인 이화원 남문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먼저 젊은 부부가 함께 올라탔고요. 뒤를 이어 20대로 보이는 청년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발의 할머니까지 총 4명의 승객이 375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부부는 운전석에서 뒤로 2칸 떨어진 2인용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청년과 할머니는 앞문 창가 쪽의 1인용 좌석에 각각 떨어져 앉게 됩니다. 기사와 안내양, 승객 4명까지 이렇게 6명을 실은 버스는 어둠을 헤치고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죠. 물론 늦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거리는 굉장히 한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음 정거장인 베이궁먼에 다다랐지만 역에 아무도 없었어요. 덕분에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죠. 그렇게 가던 버스가 좀 외진 길로 접어섰을 무렵입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 뭐야? 이 다급한 외침에 안내양을 비롯한 승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창밖으로 쏠렸습니다. 길가에 웬 남자 2명이 마치 히치하이킹을 하듯 팔을 흔들면서 버스를 세우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는 일은 엄연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들려오는 안내양의 목소리가 그래도 막차인데 태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날도 추운데.
이 당시에 위안 밍위안과 샹산을 오가고 있는 대중교통은 이 375번 버스가 유일했습니다. 게다가 이 늦은 시각에 다른 차나 택시를 잡기도 분명 쉽지 않을 텐데요. 마음이 약해진 버스기사는 결국 그들을 태워주기로 결심합니다. 375번 버스는 두 남자 앞에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그렇게 앞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타는데 어라? 승객이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남자가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서 부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남자가 마치 술에 취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 당시는 1995년입니다. 하지만 세 남성은 중국의 전통 의상 중에서도 긴 천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약간 청나라 시대의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양옆의 남성들이 마치 분장이라도 하듯 얼굴이 창백해 보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좀 수상한 차림새였죠. 세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승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된 안내양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승객들한테 이 근처에 사극 촬영이 있었나? 회식하셨나 봐요.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세 명의 남성은 별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저 가운데 남자를 부축한 채 버스 뒷좌석으로 걸어갑니다. 곧이어 버스 문이 완전히 닫히고 375번 버스는 다시 어둠을 헤치고 달려갔는데요. 버스 안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섬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 매서운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음 정거장을 거쳐 약 3정거장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젊은 부부가 먼저 하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버스에는 기사, 안내양, 그리고 할머니, 젊은 청년, 그리고 뒤에 앉은 남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침묵을 깨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 때쯤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청년에게로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소리칩니다. 이 천하의 무슬로! 당황한 청년이 왜 이러시냐면서 손을 떼려고 했는데요. 할머니도 지지 않고 소리칩니다. 니놈이 아까 내 지갑 슬쩍한 거 다 봤어! 내 지갑 내놔! 금세 버스에 소란이 이어졌죠. 안내양은 위험하니까 앉아 계셔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너무 억울해서 저항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이기 때문에 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 이놈! 너 이 앞이 경찰서인데 나랑 같이 가. 기사 양반! 일단 차 좀 세워봐요. 청년 입장으로선 이 할머니가 미쳤나 혹시 치매에 걸리셨나 싶었고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낫겠다 싶었기에 할머니와 같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버스는 떠났고 어둠 속에 소매치기로 몰린 청년과 할머니 둘만 덩그러니 길가에 남게 되는데요. 버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청년은 짜증스럽게 할머니에게 대꾸했습니다. 경찰서 어딘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불과 몇 초 전과는 너무도 다른 아주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오늘 네 목숨 구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청나라 복장을 했던 세 남성. 그들이 버스에 탈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할머니는 힐끔거리면서 그들을 계속 관찰했는데요. 그러다 버스가 본격적으로 속력을 높여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 반쯤 열려있던 뒷좌석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남성들의 긴 도포자락이 한 차례 들썩였게 됐습니다. 그 찰나! 걔네 말이야. 다리가 없었어.
사람이라면 분명 이 도포자락 아래에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청년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세 남자가 걸어서 버스에 타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할머니 완전 치매구만 생각하게 되죠. 근처에 경찰서가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어쨌든 집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진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진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도 할머니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죠. 그것들 귀신이야. 경찰은 별 조치 없이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375번 막차 버스가 밤사이 차고지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히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버스, 덩달아 그 기사와 안내양의 행적마저 묘연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수상한 신고를 했던 두 승객, 할머니와 청년을 다시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청년이 버스에서 목격한 약간 그 낯선 세 남자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중국 공안은 그들을 정신 이상자로 의심하면서 전혀 그 이야기에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언론사는 달랐습니다. 언론사가 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고 저녁 뉴스에서 청년과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생방송에 출연하게 한 겁니다. 그들은 목격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 경찰은 375번 버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 후 수색 3일차에 마침내 375번 버스가 발견됐는데요. 버스의 최종 목적지 종점은 샹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버스가 발견된 곳은 미원 저수지였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곳은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으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버스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왜 이곳에 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저수지에서 발견된 버스는 처참하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것은 세 구의 싸늘한 주검, 버스 기사와 안내양 그리고 신원 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내린 후에 도대체 버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75번 베이징 버스 실종 사건은 꽤 유명한 괴담인데요. 그런 이유는 또 몇 가지 의문점 때문입니다. 먼저 버스가 실종될 때 그때는 초겨울에 접어든 11월이었어요. 게다가 이날은 바람이 불고 온도가 낮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요. 문제는 발견된 사체가 도저히 3일 전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날이 더운 여름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부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두 번째 의문점은 미원 저수지 근처의 어느 CCTV에도 375번 버스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먼저 내린 두 승객의 증언, 그리고 버스를 발견한 지점을 중점으로 수백 개가 넘는 CCTV를 조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버스가 들어온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만큼 많은 CCTV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상한 건 당시 버스에는 1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번에 달릴 정도로 충분한 연료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경찰이 버스를 건져내서 연료통을 열어봤을 때 기름이 있어야 할 그 통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검붉은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사람이나 동물의 피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결국 의문투성이었던 375번 버스 실종 사건은 원인 미상의 버스 전복 사고, 이 한 줄로 기록되고 말았죠. 사고 이후 이 해당 버스는 외관은 물론이고 노선까지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전과는 다른 지점을 오가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 섬뜩한 사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5년 중국에서는 공포영화로까지 제작되었죠. 그런데 이 영화 촬영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귀신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아직 촬영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다른 촬영분을 먼저 시작했는데 촬영이 끝나고 보니까 이 출연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찍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름 아닌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성과 검은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주연 배우였던 주우진은 이 사실을 알고 공포에 휩싸여서 중도 하차를 심각하게 고려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영화의 감독이었던 리우청은 375번 버스 사건을 실제로 담당했던 중국 공안을 만났고 그를 통해 몇 가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이 엄청난 사실을 대중에게 차마 공개할 수 없다라는 알쏭달쏭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베이징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유명한 괴담. 375번 버스 실종 사건,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버스 번호가 달라지기도 했고요. 청나라 복장이 아니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 3명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 사고나 괴담이 아닌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청나라 복장을 한 3남자 중 가운데 남자는 이미 사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옆의 2남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것 아니겠냐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사와 안내양까지 끔찍하게 희생되었다는 스토리. 이런 관심을 증명하듯 이 버스 괴담을 웹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지금도 엄청난 양의 관련 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정교한 도시괴담일까요? 아니면 차마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혹은 누군가 기필코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진실을 품은 미제 사건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